환율 저는 이제 이렇게 미리 한 구간을 정해 놓는데, 이 지금 차트가 조금 와이드하게 들립니다만, 이거 환율 거의 15년치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월봉을 띄워놨는데, 지금 좌측 화면에 이제 추세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가격적 확인할 필요는 없고요.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에 한 1,400원, 1,500원까지도 갔었죠. 이때는 아시겠지만은 미국발 금융재정위기가 발생해가지고 오히려 이제 이거는 국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코리아 리스크가 발생했던 내용인데, 한국만 그랬던 게 아니라 아무래도 금융발, 물론 뭐 악재는 사실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뭐 리만 사태든 아니면은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든 원자재 사태든 결정적으로는 성장률에 영향을 미치고 물가의 상승률을 가져오면서 뭐 국민들의 삶이 피폐한 표현은 좀 그렇고 어려워지고 기업들 실적이 나빠지는 건 똑같거든요. 똑같기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는 그때는 뭐 리만 사태였고 지금은 아니자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결과론적으로는 뭐냐면 원화 환율의 밴드 상단이 최근 10년 동안 한 1,150원, 1,250원의 박스권 상단이었다면 그게 이제 한 번 더 레벨업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한 100원 단위로 좀 적을 해봤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환율은 급격하게 떨어지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아까 첫 번째 우리 말한 거 있죠. 우리나라는 자원이 많이 없단 말이에요. 어떤 자원? 산업 자원이. 인적 자원은 뭐 세계 탑이죠. 브레인 있잖아요. 근데 뭐 원자재가 나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가 인구가 증가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인구는 계속 감소를 하고 있죠.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정점 찍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결정적으로 원자재 가격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징이 될 수가 없어요. 다른 거 어려운 이야기 다 빼고, 쉽게 말해서 원자재 가격, 기름도 다 사와야 되죠. 가스도 사와야 되죠. 심지어 뭐 곡물도 사와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들의 가격 흐름 자체는 달러로 사온단 말이에요. 달러로 사면 달러가 밖으로 나가죠. 그쵸? 간단히 생각, 이 통화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이게 수요와 공급 곡선이 있는데, 수요단도 증가하게 되고 공급이 감소하게 되면은 실제 달러가 반출되니까 워낙 약세 요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세적으로는 사실 정식 영향을 떠나서 환율이라는 건 어느 정도 한 21년도를 좀 거치면서 약간 우상향으로, 그러니까 트렌드 말하는 겁니다. 저는 현재 수준에서는 원화 환율이 급격하게 다시 뭐 1,100원대로 해기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이거든요. 그럼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단순하게 이제 이것도 물론 시장이 미리 알고 있어요. 그래서 큰 그림에서 놓고 보면 원화 약세가 악재냐라고 만약에 묻는다면, 사실 이게 주식이라는 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호재와 악재는 항상 공존하는 것이고, 호재가 조금 더 기운이 좋을 때, 시장 분위기가 좋을 때는 악재도 호재를 둔갑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일상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여기도 글자를 좀 적어놨는데, 아무래도 그러니까 철강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철강석 가격을 거의 다 수입하잖아요. 포스코도 그렇고 현대제철도 그렇고, 우리나라 이제 3대 고로회사가 있죠. 포스코, 현대, 동국. 그러면 호주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중국에서 철강석을 그 돌덩어리를 수입해 올 거야. 그렇죠? 그럼 수입해 올 거면 아시겠지만 가만히 생각하면 돼요. 가만히 생각해봐. 주식이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워.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이런 시간 통해가지고 오늘 당장 내 종목 내려가고 내일 뭐 사고 그것도 중요한데, 이게 특히나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이 클 때 여러분들이 하나씩 쌓아가면 이게 다 재산이에요. 그게 한 달, 두 달, 세 달, 1년 하다 보면 사실 시장은 크게 안 변하거든요. 저도 이 일을 지금 한 20년 이상 하지만은 뭐 예를 들면 환율과 채권의 메커니즘, 원자재 메커니즘, 이거 제가 증권사 처음 입사할 때 20대 후반 팟팟 할 때 그때 배운 거예요. 그거 한 20년 동안 써먹고 있잖아요. 써먹는다는 게 딴 게 아니라 시장에 적용이 돼요. 그래서 아주 천천히 하나씩 여러분들이 이렇게 캐치를 해 나간다면 오히려 주식 투자가, 이게 아직은 내게 아니고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건가 저건가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좀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시간을 통해 가지고 내일장 어떨 것 같아? 내일 뭐 사? 그거 중요하죠. 근데 항상 그런 거는 일상이고, 우리가 말하는 대로 그냥 밥을 먹는 거고. 밥만 먹습니까? 가끔은 단백질도 먹어야 되고 채소도 먹어야 되고 피자가 당길 때도 있고 치맥이 당길 때도 있잖아요. 그런 시간으로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다시 좀 들어오면 어쨌든 철강석 같은 경우 원료 수입이 커요. 근데 달러로 사오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뭐 별로 좋지는 않겠죠.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도 시장에서 만약에 이제 마진이 높은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강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니면 특수강 같은 거 이야기. 특수강은 보통 또 국내 내수가 좀 많은데 어쨌든 간에 뭐 자동차 강판 같은 경우는 조선에 들어가는 철강 강판하고 자동차에 들어가는 거고 건설하고 누가 마진이 높겠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건설 현장에 들어가는 H빔 같은 거 무식한 거 아니면은 그냥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철근 있죠. 이렇게 얇은 거 그런 건 좀 싸지 않겠어요? 근데 자동차에 들어가는 강판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맨들맨들하고 좋은 거니까 좀 비싸지 않겠어요?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선단에 있는 고로 업체들은 아무래도 원자재 가격 상승세를 그대로 받아들일 겁니다. 단순하게 원자재 가격만 아니라 원자재 가격은 꼼짝도 안 했어요. 밀 가격이 오른 것도 아니에요. 최근에 많이 빠져 있어. 그렇죠? 철강석 가격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경기 안 좋아가 내려가고 있어. 그런데 어떻게? 우리 한일이 너무 빨리 뛰면 결과론적으로 원자재 가격은 내려갔지만은 오르지 않았지만 국제유가는 오르지 않았어 지금. WTI 기준은 배럴당 90달러예요. 근데 뭐지? 원가가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런 흐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항공사나 이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금 분위기 좋았단 말이에요. 그 9월 달에 지금 그 유류 활정률 자꾸 내린다고 했었고 또 사람들 은근히 비행기 많이 타요. 안 탈 수 있고 탈 사람은 다 타. 예, 물론 이제 어떤 것 때문에 좀 안 좋았냐면 이제 항공주들이 조금 못 간 거는 여전히 이제 탄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적자잖아요. 적자긴 한데 그래도 지니어 같은 경우는 그래도 빨리 좀 다른 LCC보다는 흑자 전환 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슈 때문에 다른 최근에 이제 티웨이라든지 제주항공보다 조금 강했지 않습니까? 강했는데 또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예전에 유상증자 이슈가 있어요. 그렇죠? 자, 이 항공사들의 가장 큰 특징이 아무래도 외화 부채가 많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외화 부채에 대한 어떤 익스포저가 환율 때문에 좀 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 보면 임대료라고 적어놨는데 비행기들이 보통 항공공항에 이렇게 정박하고 있죠. 그러니까 비행기가 안 떠도 비용이 나가요. 좀 여담 삼아서 여러분 돈 많이 버시면 하시는 많은 어떤 버킷리스트 중에 저도 그런 게 가끔 옛날에는 있었거든요. 지금은 별로 없어요. 요트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제 주변에도 있고 실제적으로 좀 어떻게 뭐 이것저것 잘 되셔가지고 조그마하게 이렇게 사신 분이 있긴 있는데 그럼 서울 같은 경우는 저기 요 아라뱃길 끝이나 저기 정박장이 있어요. 근데 아니 웃으면 안 되는데 그 요트 1년에 운영 한번 타서 타는 비용보다 쉽게 말해서 주차료가 더 비싸대. 비행기도 마찬가지.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임대료가 그런 거. 근데 그 다음에 비행기 리스 하잖아요. 그러니까 환율 딱 튀어 오르면 항공주하고 일단 철강주는 무겁겠구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수혜를 보는 거는 이제 달러로 결제받는 기업들 대표 환율 오르면은 그냥 우리가 지난번 불과 한 달 전이잖아요. 현대차, 기아차 전부 다 서프라이즈 나왔죠. 그렇죠? 삼성이도 서프라이즈 나왔죠. 하이닉스 서프라이즈 나왔죠. 대부분이 수출이에요. 달러로 결제받는 거. 그럼 자동차가 대표적인 거고 또 하나가 뭐예요? 조선사도 마찬가지죠. 조선은 사실 주식 투자를 할 때 이는 오늘 이론적이긴 한데 뭐 실적 가지고 투자하진 않아요. 그런 주식도 있습니까? 왜냐면 업종마다 조금 다른데 자동차는 보통 신차하고 판매 대수를 가지고 주가가 움직입니다. 신차 나온다. 그다음에 몇 대 팔았냐. 월간 판매 데이터. 이런 걸로 좀 많이 움직여요, 사실은. 조선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수주로 같이 움직여요. 아니면은 뭐 어떤 LNG 수주를 한다. 분위기적으로 움직여요. 왜냐면 조선사는 실적으로 확인될 때는 이미 주가가 다 끝났을걸요, 아마. 돈이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그 관점인데 이 포인트에서는 환율이라는 이슈 자체에서 환율이 계속 시장이 부담이 갈 때는 지수는 내려갈 거야. 왜? 어쨌든 간에 기관들은 바로 팔 거니까. 하지만 오히려 그 속에서도 자동차나 조선 같은 경우는 선방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보게 되면 물론 뭐 LNG 이야기도 다 있습니다만은 갑자기 현대중공업 팍 튀고 막 한국조선해양 막 가잖아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그런 메커니즘을 잘 앞으로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환율에 따른 희비 교차를 한번 첫 번째 꼭지로 한번 적어봤고요. 두 번째는 현대차익이 조금 이어가는데 오늘 보니까 이 기사가 나왔어요. 아이오닉 6 첫날 계약이 37,600대, 400대입니까? 눈이 침침하네. 그래서 이거를 기록을 깼다고 해요. 사전 첫날 예약 대수가 27,000대. 그러니까 아이오닉 5보다 6에 대한, 그러니까 아이오닉 5는 사실 조그만 했잖아. CUV고 이건 이제 첫 번째 세단이니까 한국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 세단 좋아해.
사실 요새 대세가 이제 SUV 비중이 많이 컸습니다만은 또 세단 좋아했는데 이제 요 내용 자체는 어떻게 보게 되면 현대차 기준으로 물론 37,000대면 택도 없어요. 현대차 연간 300만 대 파는데. 그죠? 근데 전기차기 때문에 이제 그 베네핏을 주는 거죠. 그 또 하나가 어쨌든 현대차가 이거는 국내 생산, 국내 판매입니다. 국내용이긴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이게 어제 여기는 빠져 있는데 우리나라가 보조금 차등 제도를 적용하죠. 그래서 이제 현대차도 아마 기본 스탠다드 모델에서 롱레인지 모델로 가게 되는데 기본 모델 같은 경우는 5천만 원대 중반으로 조금 내렸더라고요. 그러면 아시겠지만은 관점에 따라 좀 달라요. 무슨 전기차를 5천만 원이나 주고 사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요새 차값으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또 싸게도 느껴져요. 테슬라 8천만 원 합니다, 여러분들. 아우디 이트론 1억 넘습니다. 예. 제네시스 G80 내연기관 휘발유차 8천만 원대까지 올라가요. 오히려 저는 지난번에 이 제네시스 GV60 조그만한 차 있어. 제네시스 GV SUV가 되게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60은 너무 작아도. 근데 그거 얼마 나온지 아십니까? 6천만 원대 나왔어요. 근데 거꾸로 놓고 보면 아이오닉 6 같은 경우는 현대차가 그래도 나름 물론 저는 이제 자동차는 투자 관점에서 보니까 6천만 원대 이하로 출고했다는 것 자체. 이게 미국으로 날아가면 보조금을 지금 당장은 못 받겠지만 나중에 가격 지적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미국 기준으로 사실 만약에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도 썼겠죠. 물론 뭐 현대차가 24년이면 앞으로 1년 반 정도 있으면 미국 생산 인도도 가능할 것 같은데 2년 반 정도구나. 2년 정도 걸리겠구나. 또 2년 금방 가거든요. 그때 또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초기 가격 자체를 조금 낮게 했으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국내가 해외보다 비싸죠. 아시잖아요. 저 생각은 그래요. 우리나라 뭐 많은 분들이 아실 거야. 국내가 그래서 가끔 무슨 국내 소비자는 봉이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현대차의 초반 뭐 이런 이슈 자체는 좀 좋은 쪽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갑자기 많이 날아가지는 않을 거야. 오히려 시장 대비해서 자동차 관련주들이 지수를 조금 잡아주는 효과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고 뭐 어쨌든 약간 이제 원래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했죠.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 아이오닉 5는 하나의 뭐 여러 가지 상을 많이 받았지만 하나의 상징적 의미가 있었다면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경쟁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동급 차량 같은 경우가 세단 쪽이니까 이 테슬라 모델 3랑 싸우기에는 성능 자체는 괜찮은데 가격대에서는 어떤 가격 경쟁을 갖고 있어요. 그죠? 모델 3 말하는 거죠. 세단이니까. 모델 Y는 CUV잖아요. 그런 관점인데 또 모델 Y와 경쟁한다 하더라도 가격적인 면에서는 테슬라보다 대략 좀 싸요. 한 1,000만 원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2년 정도 후에 미국에서 어느 정도 선방할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그나마 이제 조금 길어졌는데 아이오닉 7부터가 진짜 이제 7 가지고 GM하고 포드하고 다 붙을 거야. 그게 이제 SUV죠. 근데 아이오닉 7이라든지 기아에서 나오는 게 EV9입니까? 이제 그 과정에 갔을 때는 정말 이제 아마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차의 미래는 앞으로 한 2, 3년 있다가 정말 폭스바겐이 2년 전에 말했던 2025년 전후가 모든 이제 전기차의 향방을 가름하는 아마 질서 자리가 나올 것 같아요.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약간 현대차의 초반 어떤 약진은 좀 잘 나가고 있다. 그렇게 좀 평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조금 길어졌네요. 자, 세 번째 이슈는 뭐냐면 기사 하나를 해놨는데 중국 서찬성, 중국에 보게 되면 중국 지도 제가 오죽하면 장중에 중국 지도까지 다 펼쳤었는데 중국 서찬성 21개 도시 중에서 19개 도시가 전력난에 중단해서 25일까지 이번 주까지 전력 사용 제한 연장이 확정됐다. 이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올해 이번 주 접어들어서 딱 광복절 연휴를 넘기면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있는 거예요. 뭐 독일에서 라인강이 말라 비틀어진 거, 서찬성의 어떤 물이 좀 쉽게 말해서 여기가 폭염도 폭염이고 가뭄도 심한데 여기가 수력 발전이 엄청 많대요. 댐을 무지하게 건설하는 거죠. 중국에서 댐. 옛날에 혹시 뭐 산사댐 붕괴 그런 중국 이슈 들어보셨죠? 댐을 엄청 찍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는 대부분이 80% 정도가 수력 발전이에요. 근데 수력 발전이 하려면 물이 쌓여야 되잖아요. 물론 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댐을 쌓았는데 하필이면 댐이 말라버린 거죠.
어처구니가 없는 건데. 자, 수력 발전의 80% 정도로 수력 발전을 얻게 되는데, 수력 발전은 물이 떨어지는 낙차를 이용해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가끔 야외 유원지 가게 되면 그 물레방아 또 동동동 떨어지죠. 위에서 호스로 물 싸가지고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오죽하면은, 야, 참 주식이라는 게 재미난 게, 요것 때문에 오히려 태양광 폴리실리콘의 가격이 올라버린 겁니다. 공급이 딸려가지고. 어이없죠. 그러니까 한편으로 어이없다 볼 수 있고, 주식이, 제가 갑자기 이야기 왜 드리냐면, 주식은 여러분들이 이게 주식이 재미난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하다 보면 단점은 세상에 내가 별로 생각하지 않았던 세상의 별의별 이야기까지 다 봐야 되는구나 볼 수가 있고, 장점은 뭐냐 하면 그게 다 돈이 된다는 거예요. 저 중국 안 가봤습니다. 별로 가보고 싶지도 않고요, 개인적으로. 사실은. 개인 입장이니까. 자, 중국 서천성의 풍력 수력 발전소가 가물어가지고, 저수지가 가물어가지고, 오히려 전력이 잘 안 돼서, 오히려 폴리실리콘, 전 세계 폴리실리콘 생산 1위가 중국이잖아요. 중국이 이거 가지고 난리치니까 오죽하면 OCI가 국내 군산공장을 2년 전에 접어버렸겠어요. 그래서 OCI라는 기업 자체가 군산공장 딱 접고, 그냥 말레이시 공장만 가동하고, 폴리실리콘 사업의 비중을 40% 조금 내려버리고 기존의 석유와 케미칼 쪽을 키워가는 거거든요. 근데 폴리실리콘이라는 것 자체가 이 태양광 이거 밸류체인 하단에서 맨 밑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빵으로 치면 밀가루란 말이에요. 메탈 실리콘이 돼가지고 돌을 잘게 뽀개면 하얀 가루가 나와요. 하얀 가루. 밀가루 생각하면 그게 바로 폴리실리콘입니다. 그거 이제 이렇게 버무리면 인곳이 되는 거고, 인곳 해가지고 탄탄하게 펴면은 웨이퍼가 되는 거고, 그거 이제 잘게 쪼개겠죠. 와플처럼 되게 되면 웨이퍼가 되는 거. 그거를 이제 와플에 보게 되면 이렇게 빵틀 이렇게 틀이 있잖아요. 십자 모양으로. 그거 잘게 쪼개게 되면 뭐가 됩니까? 그럼 쉘이 되는 거예요. 태양광새. 그럼 쉘을 그거를 또 이제 폼을 갖춰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이제 그 플랫폼을 이렇게 만들죠. 딱 갖다 붙일 수 있게. 그게 모듈이잖아요. 다 설명드렸어요. 그다음 국내에서는 그래서 이제 제일 하단에 있는 게 OCI. 그 다음에 뭐 하나 솔루션. 근데 하나 그 솔루션 기업 자체가 태양광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뭐 하나 큐셀이라든지 솔라원이나 수직 계열라 이렇기 때문에 그냥 다 하는 거고, 그 관점인데, 어쨌든 이걸 제가 왜 갑자기 이야기했냐면, 실제적으로 이거 이슈 자체가 앞으로도 오래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 가뭄이라는 게 다른 것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런 게 있어요. 뭐 천연가스 이슈 있잖아요. 이런 거는 러시아가 푸틴이 그냥 뭐 어떻게 보면 노드스트롬 포함해서 풀어주면 돼요. 밸브 잠그고 거 풀어주면 돼요, 사실은. 근데 통제에 불가능한 게 뭐냐면 이런 자연재해와 관련된 거예요. 가뭄이 온다든지, 대홍수가 와가지고 뭐 농작물을 다 쓸어버린다든지, 아니면 가뭄이 나고 산불이 나가지고 밀밭이마다 불에 다 타버린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 좀 어려운 거거든요. 통제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제가 갑자기 이 이야기가 조금 길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확실히 올해 여러분들 여름 날씨 어떠셨어요? 우리 한밤에 이렇게 조용히 이야기하니까 같이 이야기 좀 하시자고요. 열심히 댓글 달고 보니까 서로 인사하시는데, 올해 여름 날씨가 습했죠? 습하면서 아마 약간 동남아 가셨던, 여행 한두 번 가셨던 분들 약간 그 느낌도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는 아니구나.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갔던 게 저기 필리핀 마닐라였는데, 딱 공항에 내렸을 때 그 느낌이 있었어요. 그 이상한 찝찝한 그런 거 있어요. 그럼 이걸 생각해 보니까 정말 실제적으로 글로벌이 지구 온난화가 되고 있고, 이 가뭄이란 이슈 자체가 내년에도 생길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 말은 앞으로도 뭐 이제 겨울철 들어가니까 조금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이상기후라는 변수 자체는 계속 생길 수가 있다. 이런 거는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고 가야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하실 때도 충분히 그러면 앞으로 사실 이번에 얼마 뭐 바이든의 뭐 IRA 법안이 아니다 하더라도 꼭 거창하게 뭐 기후변화 협약이라든지 온실가스 배출, 탄소 제로가 아니더라도 이상기온에 따른 에너지 문제 자체는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챙겨봐야 되고, 관련 기업들은 뭐 현재는 주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그 기업들은 항상 우리가 좋아하는 자동차나 반도체나 배터리나 로봇만큼이나 챙겨봐야겠다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하는 이번 일주일이 될 것 같습니다.
좌측에 종합주가지수를 두고 우측에 LG엔솔을 펼쳐놨을 때 종합주가지수를 잡아줄 수 있는 친구가 누군가 보게 되면 어떻게 되게 되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사긴 사더라도 액티브하게 많이 살 것 같지가 않거든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오히려 다시 한번 지수가 올라올 때 LG엔솔을 온 것처럼 시장을 보는 관점에서는 LG엔솔의 주가 자체의 어떤 수급 힘이 조금 강해지고 다시 45만 원, 46만 원대로 왔을 때는 오히려 시장은 빨리 생각보다 잡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이디어가 도대체 코스피 지수를 손은 누가 키우냐, 우리가 첫 번째 말했던 손은 누가 키우냐, 지수는 누가 잡아주냐에 대한 포인트는 오히려 자동차주는 일정 부분 백버튼을 할 건데 실제적으로는 LG엔솔이 조금 잡아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LG엔솔이 잡아주면 좌측에 코스닥까지 뒀을 때도 코스닥까지도 조금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은 결정적으로 시가총액 1위가 셀트리온 헬스케어고 2위가 BM이라면 에코프로 배터리 단위 잡아줄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삼바 같은 경우는 현재 수준에서 냉정하게 봤을 때 뭐 환율이 올랐으니까 뭐 수출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일정 부분 약간 모멘텀 자체가 현재 수준에서의 뭐 예를 들어서 원화 약세 이런 구조라면 그렇게 매력적인 걸 모르겠어요. 그러면 장의 관점에서 장을 좀 구원투수 좌측이 코스피 여러분 보는 화면에서 우측이 LG엔솔인데 배터리밖에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 대표적인 게 에코프로도 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배터리 소재도 물론 이제 매력적 면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일정 부분 다시 한번 그동안 조금 쉬었던 배터리주들이 코스닥 지정주에서는 다시 일정 부분 시장의 완충, 이거는 시나리오입니다, 여러분들. 시장은 항상 맞고 틀림의 문제보다 저는 그런 걸 좀 강조드려요. 일단은 혼자서 생각을 해봐요. 누가? 이게 주식 투자를 바라보는 관점 따라 다른데, 자, 제가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지금 환율이 분석이 됩니까? 이 양방향 상품들은 분석이 안 돼요. 이 무슨 말? 주식은 단방향이잖아요. 매수잖아요. 매수 오르면 매도잖아요. 물론 그 중간에 공매도도 조금 할 수 있지만 그 캐파 자체가 10%가 안 되거든요. 매수가 만약에 100이라면 매도로 수익 내는 포지션은 10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근데 환율이라든지 원자재는 양방향 상품이에요. 양방향 상품이 뭐냐면 위로도 100을 살 수 있고 밑으로도 100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식과는 달리 변동성 자체가 예측을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주식을 보는 차트하고 양방향 상품을 바라보는 선물 옵션이나 원자재를 바라보는 기술적 분석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만큼 그래서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지지 저항선을 원자재나 양방향 상품에서는 의외로 조금 와이드하게 긋는 성향도 좀 있습니다. 이렇게 좀 돌아왔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장의 관점에서는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이는 시장 관점이에요. 종목 말하는 게 아니라 시장 관점에서는 오히려 코스피가 물론 이게 자체의 코스피고 현대차까지 같이 띄워봤는데 여러분들 이런 방식 한번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보통 권하는 방식인데 내가 좀 시장을 많이 보는 성향이다. 아니면 또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종목이 시장과 어느 정도 시장보다 강하냐 나쁘냐는 이렇게 때려보면 돼요. 스마트폰으로 하기에는 조금 제한되어 있지만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한쪽에다 지수 올려놓고 한쪽에다가 그 종목을 비용해 놓고 똑같이 비교해보면 됩니다. 만약에 설정 자체를 내가 25개를 본다면 제가 이렇게 디테일한 것까지 다 가르쳐 드리네요. 똑같은 조건으로 딱 설정해 놓고 누가 강한지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왼쪽이 종합주가지수, 오른쪽이 현대차면 현대차가 얘보다 강한 거죠. 시장은 항상 강한 게 더 강한 거고 약한 게 더 약한 겁니다. 오히려 여기에 만약에 NC소프트가 있다면 NC소프트는 코스피보다도 약하죠. 그러면 게임주는 약한 겁니다. 그럼 내가 NC소프트를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 NC소프트 차트를 백날 분석을 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